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7-6강으로 임수와 계수일 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일간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충과 합 등 그 사주명리학의 여러가지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공 심화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그만큼 청간 지지가 사주명리학의 기본이고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내고 사주 강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사주 강의를 대체적으로 보면 충과합이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용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주의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가리키지 이 청간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처럼 집요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다른 데에서 공부를 하셨어도 다 배운 다음에 아쉬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아쉬운 생각이 드냐면 이 청간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공 기초과정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지만 전공 심화과정에서는 매우 자세하게 그 청간지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이 청간지지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수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임수라는 것은요. 임수라는 것은 이 수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수라든가 계수라든가 그 수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딱 봤을 때에는 일단 어머니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왜 수기운이 어머니가 돼야 하냐면요. 이 목화토금수가 있으면 수기운 다음에 다시 목기운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봤을 때 겨울이 온 다음에 다시 봄이 오죠. 그리고 그러면 겨울에 그 봄이 오면은 이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보면은 이제 싹이 피는 거예요. 겨울 내에 땅속에 묻혀 있던 그 씨가 발화를 해서 땅 위로 솟아나옵니다. 새싹이요. 그러면 봄이라는 계절은 그 새로운 싹이 솟아나는 계절인데 그럼 그 겨울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겨울이라는 것은 그 싹이 봄에 솟아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창조하는 잉태 공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저장 공간이 되는 거죠. 수생목으로 목기운을 생해주는 것이 바로 수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라는 것은 씨앗의 저장 공간이고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라는 게 이 한자를 보면은요. 위에 있는 이 임자가 그 여자가 이제 그 임신한 모습, 그러니까 배가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임신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임수라는 것은요. 씨를 저장하는 잉태 공간, 생명을 창조하는 잉태 공간.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임신했다는 얘기는 곧 아이가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하는 것은 새 생명의 탄생이니까 그것은 목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새 생명에 해당하는 목기운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는요. 어머니를 나타내요. 어머니. 그리고 이 목화보다는 금수 영역의 어머니가 더 자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목화가 있고 금수가 있으면은 목이라는 것은 발산의 성질을 갖고 있고 금수라는 것은 수렴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수의 영역에서는 잘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어머니의 마음처럼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정묘일주하고 계묘일주 이 두 개의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정묘일주를 보면 목생화 하면서 이 밑에 있는 묘목이 인성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인성운이라는 것은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정묘일주는 어머니에 해당되는 이 목기운을 깔고 있어요. 근데 이 계묘일주는 수생목으로 내가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수 입장에서는 이 생해주는 이 목은 그 식신상간에 해당이 되니까 자식이 되고 이 개수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묘일주는 이 목이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계묘일주는 이 개수가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계묘일주인 어머니가 더 자애롭습니다. 계묘일주인 어머니가 더 자애로워요. 그리고 이 정묘일주인 어머니는요, 이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발산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좀 교육열이 강하고 극성스러운 어머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을 막 그 과외를 막 시키면서 고액 과외를 시켜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좀 극성스러운 어머니,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계묘일주는 그 자식을 잘 품을 수 있는 그 자애로운 어머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 중에서요, 그 어머니를 나타내는 그 인성운이, 그러니까 그 금수에 해당이 되는 어머니가 더 자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명통에 보면은 이 임수라는 것은 추로라 그래서 가을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삼명통에서는 이 임수를 가을비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을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요. 요즘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 농경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 가을비라는 것은 농사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가을에 오는 비는요, 농사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욕심이 크면 무의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업가 명식보다는 직장인 명식이 더 맞다고 봐야 돼요. 물론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수일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 대체적으로 임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인 명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직장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있고, 또 관리형 직장인도 있습니다. 관리형 직장인이라는 것은 그 오너는 아니지만 그 오너처럼 그 직장을 아우르고 이끌어가는 CEO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관리형 직장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관리형 직장인으로 하다가 욕심이 나갖고 오너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수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오너형보다는 관리형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교육이라든가 그 유경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어머니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요, 자식들을 가리키잖아요. 전체를 가리키고 아우르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목을 낳거든요. 목이라는 것은 아이를 나타내요. 아이를 나타내고 학문을 나타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 임수가 어머니라는 존재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리키는 분이에요. 키우는 분이고.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유경 쪽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는 명예를 쫓을 것.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리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이 교육자라는 사람이 너무 돈을 밝히면 안 되겠죠. 돈보다는 명예를 쫓을 때 그 사람이 더욱 빛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교육 분야라든가 아니면 가르치는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관리형 직장인 이런 쪽으로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니까 직접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이 가을비처럼 농사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가을비처럼 무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그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사주의 구성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임수라는 것은 이제 그 가을 이슬을 나타내고, 이 계수라는 것은 봄비를 나타낸다고 지금 그 삼명통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농사라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농사 짓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가을비보다는 봄비가 훨씬 더 쓸모가 있죠. 봄비라는 것은 생명의 자양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리탐원에 나와 있는 그 동물들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명리탐원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 책을 조금 변형시켰다 그랬어요. 저를 가리키는 그 스승님이. 근데 임수는 이제 제비에 해당이 되고 개수는 박쥐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제비라는 것은 뭐 물찬 제비 같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멋쟁이가 많다, 잘생겼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디자인 계통 이런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박쥐라는 동물을 나타내는데요. 이 박쥐라는 동물이 우리가 언뜻 볼 때에는 좀 무섭잖아요. 생긴 것도 무섭게 생기고, 그런데 실제로 박쥐를 보면 벌레만 잡아먹는답니다. 박쥐가 뭐 그 육식동물처럼 이렇게 동물들을 막 사납게 잡아먹는 동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쥐들끼리 서로 사이도 좋답니다. 그래서 이 박쥐를 나타낸다는 것이 여린 듯 하면서도 대인관계도 좋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보면은요, 개수도 마찬가지로 수기운이니까 그 생명 창조의 잉태, 어머니 뱃속의 공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림으로써 만들어내는 희생과 봉사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갖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개수로 있다가 다시 간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개수는 간목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생목이라는 것은 수기운이 목기운을 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가 잘 자라도록, 싹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림으로써 만들어내는 희생과 봉사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명통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개수라는 것은 봄비를 나타내는데, 이 봄비는 생명 창조의 자양분이 돼요. 그리고 명리탐원에 나온 것처럼
박쥐라는 동물을 나타내는데 이 대인관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수를 일간으로 갖고 있는 일주 중에는 그 계묘일주도 있고 계사일주도 있잖아요. 그런 계묘일주나 계사일주 같은 경우는 그 부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길성 중에서 그 천을기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을기인이 계묘와 계사가 이제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 음권 양권 이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묘일주나 계사일주는 전부 양권으로 된 일주로 구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유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 유라는 것이 그 한자로 나타냈을 때 종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라는 것이 그 불교에서 있는 절에 있는 종, 이게 종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유일주 중에는 불교 신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묘일주하고요. 일지에 묘하고 유를 깔고 있는 사람들, 묘하고 유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떻다 그랬죠?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묘는 이게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12지지 중에서 한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갈라져 있는 한자는 이 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이 묘가 토끼를 나타내고 유가 닭을 나타내는데 이 토끼들은요, 여러분들이 토끼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토끼는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개는 있잖아요. 오면은 막 주인 왔다가고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토끼라는 동물은 상당히 그 개에 비하면은 수준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이 닭자 그 토끼 그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풀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토끼 두 마리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풀을 먹으면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서로 같이 놀고 그러질 않습니다. 엉덩이를 맞대고 그냥 자기 먹을 것만 먹는 거죠. 그리고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닭도 그 우리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서로 뭐 같이 논다든가 이런 게 없이 엉덩이를 맞대고 서로 자기 먹을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묘일지나 묘목이나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지에 묘목이나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계묘일주하고 기유일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계묘가 있잖아요. 계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수가 그 수기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묘목이 이제 그 목기운에 해당이 되니까 수생목으로 이 일지에 해당하는 게 식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수생목으로 이 묘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계묘일주라고 봤을 때요. 그러면 이 목이라는 이 식신상간운은요. 뭘 극하냐면 관을 극하잖아요. 관. 그렇죠? 식신상간운이 간을 극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식신상간운이 자식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극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계묘일주에서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던가 남편이 공처가가 되든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묘일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부부관계가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 묘가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그 목국토로 토기운을 극하잖아요. 그럼 토기운이 여기에서는 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묘일주에서는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식이 딱 그 부부들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자식을 딱 낳고 나면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았다가 여자가 그냥 자식만 붙잡고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러든가 뭐 하여튼 애만 딱 낳고 나서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계묘일주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기유일주 같은 경우도요. 기유일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기유일주도 보면은 이 유금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토생금으로 유금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기유일주 같은 경우도 계묘일주처럼 그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유금이 뭘 극하냐면 아버지의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에 해당하는 목기운을 극해요. 그렇죠? 금금목으로 목기운을 극해요.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 목극토로 나한테 이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는데 이 깔고 있는 자식이 식신상간운이니까 남편을 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묘목하고 유금 자체가 원래 배우자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일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식신으로 깔고 있으니까 또 남편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묘일주나 기유일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여자 일주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다음에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든가 아니면 남편이 공처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임수와 계수를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임수와 계수는 어머니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생명 창조의 잉태, 어머니 뱃속의 공간, 생명 창조의 자양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그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한번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 일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한 번 더 살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이 천간과 지지 이 내용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육식갑자에 해당되는 이 사주들을 공부를 할 때 이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천간과 지지에 대한 공부는 오늘까지 마치고요. 다음부터는 그 이제 재밌는 춘과 합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그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